해는 아직 떠오르지 않았다. 새벽 4시 나는 침대에 누워있지 않았다. 벌써 차가운 바닥에 발을 딛고 부스스한 얼굴을 물에 적시고 있었다. 63년을 산 사람 치고는 왜 이렇게 피곤한가 싶지만 그것도 한순간이다. 곧 습관이 몸을 일으킨다. 신체가 기억한다. 새벽 5시면 냉동 트럭에 운전대에 앉아야 한다는 걸. 거울 속 자신을 본다. 햇빛에 그을린 얼굴,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굳은 살이 배어있는 양손. 인생이 모두 드러나 있다. 왼손의 손가락들은 마디마디 거칠고 오른손의 손목부터 팔뚝까지 얼룩덜룩한 자국이 남아있다. 하지만 나는 이 손들을 보며 미소 짓는다. 이 손들이 해낸 게 있으니까. 수연이 대학 보냈지. 좋은 직장도 구했고. 이 손들이 한 일이다. 중얼거리며 주방으로 나선다. 냉동고처럼 차가운 부엌에서 라면을 끓인다. 그것이 아침이다. 밥을 해먹을 시간이 없다. 항상 그래왔다. 새벽 일을 나가기 전에 뜨거운 국물 한 그릇. 그 정도면 충분하다. 라면 하나에 계란 하나, 파 몇 줄. 약간의 버터. 이게 내 아침 밥상이다. 창밖은 여전히 깜깜하다. 거리의 가로등들만 옅은 빛을 던질 뿐이다. 라면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며 나는 생각한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러면 손이 트겠지. 여름에는 등에 땀이 줄줄 흐르고 겨울에는 손가락 끝이 갈라져 피가 난다. 그래도 어쩌겠는가. 이 일을 해야 하니까. 수연이 잘 자고 있겠지. 딸 수연이는 이제 회사를 다닌다. 서울 강남의 대형 회사에 입사했을 때 나는 자신의 인생이 빛나는 순간이라고 느꼈다. 내가 못 이룬 것들, 내가 가보지 못한 길, 그 모든 것들이 수연이 앞에 활짝 열려 있다고 생각했을 때의 그 감정을 잊을 수가 없다. 딸의 졸업장을 들었을 때 나는 남몰래 눈물을 흘렸다. 저건 내 손이 만든 거라고 생각했을 때의 그 뭉클함.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다. 라면 국물을 마지막까지 마신다. 찹찹거리는 소리가 저교한 집에 울린다. 싱크대에 그릇을 헹구고 여전히 어두운 부엌을 빠져나온다. 침실로 들어가 어제 벗어놓은 작업복을 집어입는다. 많이 더러워진 옷이지만 이미 몇 번을 빨았다. 또 빨 것이다. 항상 같은 작업복을 입고 같은 냄새를 풍기며 일을 한다. 누군가는 이런 내 모습을 보고 흉보겠지. 하지만 상관없다. 나는 이 옷을 입고 누군가의 밥상을 차린다.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내 모습을 확인한다. 이 얼굴이 맞다. 이 손이 맞다. 이 인생이 맞다. 나는 더 이상 다른 것을 원하지 않는다. 수연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수연이가 잘 되면 이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다. 내 딸은 대학도 나왔고 좋은 사람도 만날 거고 좋은 인생을 살 거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 차를 향해 걸어간다. 한밤중에 거리는 조용하다. 가끔 지나가는 택시의 불빛만 어둠을 가로지른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며 나는 옆집 할머니의 창을 본다. 역시 불이 켜져 있다. 그 할머니도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겠지. 우리는 이 도시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아침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냉동 트럭은 이미 나를 기다리고 있다. 검은 트럭의 옆면에는 신선한 식자재 배달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인다. 이 차와 함께라면 또 하루를 버틸 수 있다. 이 차가 없었다면 수연이도 없었을 테고 내 인생도 없었을 테다. 이 차는 나의 직업이자 나의 자부심이다. 운전대에 손을 얹는다. 익숙한 감각이다. 이 손은 이 운전대를 수천 번 잡았다. 세월이 손에 각인되어 있다. 굳은 살과 주름은 내 노동의 증명이다. 엔진을 켠다. 차가운 공기가 실내를 가득 채운다. 에어컨을 끄고 통풍을 튼다.
라디오에는 이른 아침 뉴스가 흘러나온다. 세상의 소식들, 나와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들. 하지만 상관없다. 나는 내 세상에 집중한다. 도로로 나선다. 새벽 5시의 거리. 내 트럭이 유일한 손님인 듯 거리가 텅 비어 있다. 가로등 불 아래 스쳐가는 새벽 하늘. 곧 새가 울 시간이 되겠지. 곧 해가 떠오를 시간이 되겠지. 그때쯤이면 나는 이미 여러 곳의 식당과 학교, 병원을 돌고 있을 것이다. 내 트럭의 냉동실 속에는 누군가의 점심이, 누군가의 저녁이, 누군가의 새벽밥이 들어있다. 오늘도 화이팅!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나는 페달을 밟는다. 냉동 트럭은 검은 새벽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간다. 또 다른 하루의 배달이 시작되고 있다. 이 일에는 화려한 이름도 없다. 그저 배달이라 부를 뿐이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이 손이 얼마나 귀한 손인지를. 이 일 없이는 누군가의 아침이 시작되지 않는다. 이 손 없이는 누군가의 밥상이 차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계속 나간다. 계속 일한다. 이 검은 트럭과 함께. 수연이가 전화를 했을 때 나는 냉동 트럭 안에서 진심으로 축하했다. 정말이냐? 결혼한다고? 전화 너머로 들리는 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분명 행복해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 뭔가 불안한 톤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것을 제대로 못 들었다. 오직 기쁨으로만 귀를 열었다. 딸이 결혼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좋은 사람이야. 정말 좋은 사람이라니까. 아빠. 수연이의 말이 떨렸다. 부모님도 교수님이시래. 엄마 아빠 모두. 교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그것도 기쁨으로 빠르게 덮였다. 내 딸이 그렇게 좋은 집안의 사람과 결혼한다니. 내가 못 이룬 세상을 딸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가는구나. 그 생각에 나는 미소 지었다. 아빠, 정말 좋아? 물론이지. 너 행복하면 아빠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나는 멍을 때렸다. 냉동 트럭의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서도 생각은 벌써 상견례 날로 가 있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얼마나 잘 인상을 남겨야 할까? 내 딸의 결혼.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상견례 날이 되었다. 나는 제일 좋은 셔츠를 꺼내 입었다. 흰색 셔츠. 명절 때 몇 번 입어본 셔츠였다. 주머니에 구겨있던 주름을 펴려고 다리미를 들었다가 포기했다. 어차피 좀 구겨져 있을 테니.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구두도 닦았다. 오래된 구두였다. 검은색 가죽 구두. 이제 발 맞는 부분이 헐어서 안창이 들여다 보인다. 하지만 나는 작은 천으로 열심히 닦았다. 어쨌든 이게 내가 가진 최고의 구두였다. 구두를 닦으며 나는 계속 생각했다. 교수 부인들은 어떤 모습일까? 그들은 날 어떻게 봐줄까? 내 손을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할까? 수연이가 지정한 식당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이미 20번쯤 나의 손을 내려다봤다. 굳은 살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겨울과 여름을 수십 년 견뎌낸 손. 냉동 트럭의 운전대를 잡고 식자재를 나르던 손. 이 손이 부끄럽다고 생각한 것은 처음이었다. 식당 안은 고급스러웠다. 조명이 은은하고 테이블보가 하얀 천으로 깔려 있었다. 수연이는 벌써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젊고 잘생긴 남자였다. 하지만 내 눈은 그 남자 옆에 사람들에게 가 있었다. 부모님이라고 했던 사람들. 나이는 50대 초반쯤으로 보였다. 정장 차림의 세련된 모습이었다. 특히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의 눈이 차가웠다.
나는 웃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 박상철입니다. 손을 내밀었다. 굳은 살이 그대로 드러나는 손. 나는 그 손이 악수를 할 때 어떻게 보일지 생각했다. 하지만 이미 손을 내밀었고 돌릴 수 없었다. 그 아버지의 손이 내 손을 맞았을 때 나는 그의 얼굴이 변하는 것을 봤다.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분명했다. 그 남자의 눈은 내 손의 굳은 살을 따라 여행했다. 아, 박 씨군요. 억지 웃음이 그의 입가에 걸렸다. 그의 아내도 내 손을 봤고 역시 눈길이 잠깐 흔들렸다. 나는 그들의 반응을 모두 보고 있었다. 하지만 괜찮다고 생각했다. 처음엔 그럴 수 있지. 대화를 하다 보면 저들도 나를 알게 될 거야. 하지만 대화는 생각보다 어색했다. 상대 측 아버지는 내게 물었다. 그러면 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시나요? 네, 냉동 트럭으로 식자재를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달라졌다. 상대 측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다. 그의 아내의 입꼬리가 아래로 떨어졌다. 아들도 뭔가를 느낀 듯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트럭 운전 하신다고요? 상대 측 아버지의 톤이 확연히 달라졌다. 이전에 그나마 있던 인사말 톤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그것은 거의 질문이라기보다 판단에 가까웠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애써 밝은 목소리로. 예, 새벽부터 뛰지만 나름 자부심 있습니다. 나는 내 일을 자랑하려고 했다. 나의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얼마나 성실하게 해왔는지를 말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이미 나를 정했다. 트럭 기사. 그 두 글자로 나는 확정되었다. 식사는 계속되었지만 그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차가워졌다. 그의 아버지는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아내는 웃음을 씹고 있었다. 그들은 내 딸과는 웃고 떠들었지만 나에게는 기본적인 인사도 하지 않았다. 음식을 권하지도 않았다. 대화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다. 그들은 나를 공기 취급했다. 아니, 공기보다 못했다. 나는 계속 웃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다. 웃고 듣고 조용히 있는 것. 수연이는 내 옆에서 불안한 눈으로 나를 살폈다. 딸도 느끼고 있었다. 이 모욕을, 이 차별을. 그날 밤 수연이가 울며 말했다. 아빠, 그 집이 우리를, 아빠를 무시했어. 나는 딸을 안았다. 그리고 말했다. 괜찮아, 수연아. 괜찮아.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다. 괜찮지 않았다. 내 안에 뭔가가 요동쳤다. 63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다. 분노였다. 치욕이었다. 그리고 슬픔이었다. 내 딸을 위해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살아온 나를 저들이 어떻게 이렇게 무시할 수 있을까? 내 손이 더러워서? 내가 트럭 기사라서? 그것뿐인가?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어두운 천장. 그리고 내 손을 들어봤다. 굳은 살이 있는 손. 내 인생이 새겨진 손. 이 손이 수연이의 학비를 벌었다. 이 손이 수연이의 밥을 해줬다. 이 손이 수연이의 미래를 만들었다. 그런데 저들은 내 손을 보고 코웃음을 쳤다. 그때 나는 알았다. 저들은 내 딸의 눈물을 언젠가 더 만들 거라는 걸. 저들은 저 교수 신분과 돈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그리고 나는 그걸 가만히 둘 수 없다는 걸. 그날 밤 나는 잠을 자지 못했다. 천장을 보며 내 손을 들어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했다. 이 손이 뭐 하는 손인가? 이 손으로 돈을 벌었고 이 손으로 딸을 키웠는데 이 손이 부끄럽다니. 나는 분노했다. 내가 아닌 저들에게. 새벽이 되었다. 나는 평소처럼 일어났다.
라면을 끓여 먹고 작업복을 입었다. 냉동 트럭에 올라탔다. 배달처들을 돌아다니며 식자재를 나눠주었다. 병원, 학교, 식당, 카페. 평소와 같은 일이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 다음 날 오후 나는 새로운 배달처를 받았다. 홍대의 한 카페. 이름을 확인하고 나는 순간 멈췄다. 아로마 라운지. 주인의 이름도 함께 적혀 있었다. 김준호. 그 얼굴이 떠올랐다. 상견례 식당에서 봤던 그 젊은 남자. 수연의 결혼 상대. 그 사람이 운영하는 카페였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우연이라기보다 운명이었다. 세상이 나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들이 나를 무시했다면 나도 저들을 가만히 둘 수 없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시간이 필요했다. 계획이 필요했다. 다음 주부터 나는 의도적으로 그 카페의 배달을 맡겼다. 나는 직접 가서 음식을 전달했다. 그 카페의 주인이 나를 알아보도록. 배달을 가는 날마다 나는 작업복을 입고 갔다. 더러운 작업복. 냉동 배송으로 인해 얼룩지고 낡은 옷. 이 옷이 내 신분을 명확하게 드러내도록. 그날도 나는 카페에 들어갔다. 오후 3시쯤이었다. 그 남자가 카운터에 있었다. 나를 보자 그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천천히 나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내 얼굴에서 상견례 날의 모습을 찾고 있었다. 그의 눈이 흔들렸다. 내 낡은 작업복부터 시작해서 내 얼굴까지 재빠르게 훑었다. 아, 아버님, 직접 배달까지 하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에 미묘한 놀람과 당황이 섞여 있었다. 마치 자신의 비밀이 들통난 듯한 목소리였다. 나는 밝은 척하는 웃음을 지었다. 그게 제 일이니까요. 나는 음식을 내려놨다. 천천히. 그리고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은 여전히 나를 내려보고 있었다. 상견례 날과 똑같은 눈이었다. 내 딸의 결혼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나를 구분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배달기사. 그 두 글자로 나는 평가되고 있었다. 나는 카페를 나왔다. 하지만 내 마음은 남겨뒀다. 그곳에 복수심을 남겨뒀다. 차가운 결심을. 그 밤 나는 행동을 시작했다. 냉동 식자재 배달이라는 직업이 주는 특수한 이점이 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안다. 많은 업소를 돈다. 배달기사 커뮤니티라는 게 있고 거기서 정보는 빠르게 퍼진다. 누가 갑질을 하는지, 누가 무례한지, 누가 돈을 안 내는지. 그 모든 정보가 흐른다. 나는 조용히 말을 흘렸다. 다음 날 배달을 나갔을 때 한 식당의 주인에게 홍대 아로마 라운지? 거기 주인 문제 많대. 배달기사 무시하고 갑질 심하대더라고. 그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묻지도 않았다. 나는 더 말을 덧붙이지 않았다. 단지 그렇대라는 톤으로만 남겨뒀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 다음 날 나는 다른 배달처에서도 같은 말을 흘렸다. 조금씩 다른 표현으로. 그 카페 주인이 배달기사에게 무례하다고. 그 집안이 교수라고 자신들을 업신여긴다고. 사실이 아닌 건 아니었다. 다만 방향을 정해주는 것 뿐이었다. 화살의 방향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온라인 리뷰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직접 내가 쓴 건 아니었지만 내 말을 들은 누군가가 나서서 쓴 것 같았다. 커피는 괜찮은데 분위기가 안 좋아요. 직원들이 무시당하는 것 같음. 사장이 무례하네요. 손님한테만 친절하고. 처음엔 평범한 리뷰들이었다. 별 4개 정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리뷰는 더 구체적이고 더 자극적으로 변해갔다. 직원들을 정말 무시하는 것 같아요. 한 직원이 울면서 나왔어요.
교수 집안이라고 자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을 함부로 대하네요. 배달기사님들도 무시하는 모습을 봤어요. 교수 아내가 운영하는 학원도 평판이 안 좋다더군요. 리뷰가 쌓였다. 별 점수는 떨어졌다. 2.5점, 2점, 결국 1.5점까지 내려갔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그 카페의 손님들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나는 배달을 가면서 그 모습을 관찰했다. 한때 붐비던 카페가 이제는 한산해지고 있었다. 오후 3시인데 손님이 한 명도 없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다. 그 남자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학원도 함께 타격을 입기 시작했다. 배달기사 무시하는 집안, 갑질하는 교수 집안이라는 말이 함께 퍼져나갔기 때문이었다. 학원의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빼내기 시작했다. 도로를 달리며 나는 생각했다. 이게 맞는 건가? 하지만 그 생각은 금방 사라졌다. 상견례 식당에서의 모욕이 떠올랐으니까. 그 남자의 눈이 떠올랐으니까. 저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떠올랐으니까. 2달이 지났을 때 그 카페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다. 손님이 거의 없었다. 나는 배달을 가면서 그 모습을 봤다. 카페 안에 앉아 있는 손님이 한두 명 정도. 아침 손님도 없었다. 점심도 없었다. 저녁도 없었다. 나는 다른 배달처에서도 계속 말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방향으로. 그 교수 부인이 운영하는 학원에 대해서. 그곳의 교사들도 학부모들을 무시한다고.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자격 없는 사람들이 일한다고. 거짓은 아니었다. 하지만 진실도 아니었다. 단지 말의 방향을 정해주는 것뿐이었다. 학원의 평판도 빠르게 떨어졌다. 한 달 안에 학부모 20명이 아이들을 빼냈다. 나중에 들었는데 학부모 단톡방에서 그 학원의 교사가 학생을 무시했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다고 한다. 사실 여부는 상관없었다. 말이 이미 신뢰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으니까.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다. 카페는 문을 닫기 위해 영업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학원도 마찬가지였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고 임대료를 낼 수 없게 되었고 결국 폐업의 수순을 밟게 되었다. 나는 그 과정을 모두 지켜봤다. 냉동 트럭의 운전대를 잡고 마치 아무 일도 아닌 듯 배달을 다니면서. 하지만 내 마음은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처음엔 분노였다. 그 다음엔 쾌감이었다. 하지만 마지막엔 뭔가 다른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내 휴대폰이 울렸다. 알 수 없는 번호였다. 받아봤더니 그 남자의 목소리였다. 박상철 씨, 이거 당신이 한 짓입니까? 전화 너머로 들리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목이 메어 있었다. 이제 그의 눈높이가 내 눈높이로 내려왔다. 그보다 훨씬 아래로.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마치 평소처럼 대하듯이. 저 같은 배달기사가 그런 힘이 있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의 말이 끝나지 않았다. 나는 말을 이었다. 당신들이 먼저 날 무시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리는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그는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우리 딸 그 결혼은 그만합시다. 우리가 그쪽 집안 감당하기 힘들겠네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휴대폰의 화면이 어두워졌다. 고요함이 찾아왔다. 도로 위의 고요함. 냉동 트럭의 엔진음만 울렸다. 나는 차를 세웠다. 도로 한쪽에 정차해서 핸들을 놓고 한동안 앞을 봤다. 도시의 불빛들. 저 도시에는 얼마나 많은 배달기사들이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처럼 손에 굳은 살이 박혀서 일을 하고 있을까?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 다음 날 나는 수연이를 불렀다.
딸이 집에 왔을 때 나는 천천히 말했다. 수연아, 아빠가 먼저 말할게. 이 결혼, 파혼해도 괜찮겠니? 딸은 순간 말을 못했다. 그 표정을 보고 있으니 참을 수 없었다. 수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 그렇게 말했다. 딸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 그것이 해결책이었다. 그것이 내가 원하던 결말이었다. 카페와 학원이 무너지는 것보다, 그 남자의 체면이 떨어지는 것보다 내가 원하던 건 딸의 눈물이 멈추는 것이었다. 나는 딸을 안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미안해, 수연아. 그런데 이게 맞는 거야.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어떤 기분인지 설명하기 어려웠다. 승리인가? 아니다. 패배인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았다. 단지 내 딸의 눈물이 멈췄다는 것뿐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냉동 트럭은 여전히 새벽을 헤친다. 나는 여전히 손에 굳은 살을 진 채로 운전대를 잡는다. 하지만 이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제 나는 안다. 내 손이 얼마나 귀한 손인지, 내 손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저들은 이제도 그것을 모른다. 집에 돌아왔을 때 수연이는 이미 짐을 싸고 있었다. 짐을 쌀 게 뭐 있겠냐는 듯이 가볍게 짐을 만들고 있었다. 옷 몇 벌, 액세서리 몇 개. 그게 다였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 모든 것처럼 보였다. 내 딸이 한 남자를 떠나는 모습. 내 딸이 자기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모습. 나는 문제없이 싸라고 말했다. 아무도 뭐라고 할 거 없다고. 이건 아빠가 책임진다고. 딸은 내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불안했다. 아버지를 향한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 아빠, 이렇게 되도록 한 게 내 잘못인 것 같아. 그 가족을 피할 걸. 나는 딸의 말을 끊었다. 수연아, 이건 너 잘못이 아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그냥 안 맞는 거야. 처음부터 안 맞았던 거야. 그 집안과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야. 딸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다. 해방의 눈물이었다.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눈물이었다. 나는 딸을 안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미안해, 수연아. 아빠가 좀 더 일찍 말해주지 못해서. 아니야, 아빠. 오히려 고마워. 아빠가 있어줘서 고마워. 그날 밤 나와 수연이는 함께 밥을 해 먹었다. 아무것도 화려하지 않은 밥. 계란 한두 개, 김, 된장국. 하지만 그것이 가장 따뜻한 밥이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따뜻함이었다. 테이블 사이에 흐르는 편안한 침묵이었다. 아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수연이가 밥을 먹으며 물었다. 뭘 어떻게 하냐? 아빠는 계속 트럭을 몰 거고, 넌 계속 회사를 다닐 거지. 우리는 우리대로 살면 되는 거야. 근데 그 집에서 뭐라고 할까? 나는 웃음을 지었다. 뭐라고 하든 상관없지.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어. 그들은 자기들 세상에서 살고 우리는 우리 세상에서 살면 돼.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은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다는 말은 거짓이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큰 타격을 입혔고 그들은 이제 무너져 있었다. 그 생각을 하니 뭔가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사흘 뒤 나는 상견례를 했던 식당에 들어갔다. 파혼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아니, 정확하게는 내가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기 위해서였다. 그 남자의 아버지가 나를 봤을 때의 표정을 나는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떨렸다. 눈이 흔들렸다. 교수라는 직함, 돈, 지위 모든 것이 무너지면서 만들어지는 그 표정. 나는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 딸과 아드님과의 혼담은 이제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딸이 그쪽 가족과 미래를 함께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 남자의 아버지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표정이었다. 모든 게 자신들 때문이라는 걸 아는 표정이었다. 수연 아버님, 그것은 저희가 사과드려야. 나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이미 늦었거든요. 단지 우리는 다른 세상의 사람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길, 나는 도시의 야경을 봤다. 저 도시에는 얼마나 많은 배달 기사들이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처럼 손에 굳은 살이 박혀서 일을 하고 있을까? 그들의 아이들도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질까? 그렇다면 그들도 내처럼 누군가의 모욕을 받을까? 나는 냉동 트럭에 올라탔다. 밤 11시였다. 내일 아침 5시에 일어나야 했다. 하지만 나는 잠을 자지 않기로 결심했다. 대신 도시를 돌아다니기로 했다. 배달을 다니며 생각하기로 했다. 도로 위에서 나는 라디오를 켰다. 한 DJ가 말하고 있었다. 세상에는 눈에 띄지 않는 영웅들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우리의 밥상을 차려주는 사람들. 그들을 기억해 주세요. 나는 웃음을 지었다. 울먹거리는 웃음이었다. 나는 영웅이 아니다. 난 그저 아빠일 뿐이다. 딸을 키운 아빠일 뿐이다. 하지만 이 말을 듣고 있으니 내가 한 일들이 조금은 정당해지는 것 같았다. 새벽 4시가 되었을 때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라면을 끓였다. 계란을 넣었다. 파를 넣었다. 버터를 넣었다. 평소와 같은 아침밥이었다. 하지만 마음은 편했다. 무거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침실로 들어가 수연이를 봤다. 딸은 조용히 잠을 자고 있었다. 평화로운 표정이었다. 더 이상 불안이 없었다. 더 이상 죄책감이 없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작업복을 입고 냉동 트럭으로 향했다. 또 하나의 새벽이 시작되었다. 또 하나의 배달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내 손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다. 내 일이 더 이상 초라하지 않다. 오히려 자랑스럽다. 도로를 달리며 나는 중얼거렸다. 트럭 기사는 천하지 않아. 천한 건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지. 냉동 트럭은 도시의 새벽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간다. 또 하나의 날, 또 하나의 삶. 평범하지만 소중한 내 인생의 일상.